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나온 기사들, 또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지금 꼭 알아야 할 보험 소식 딱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보험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가 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냥 뭐 뉴스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소식들이 여러분의 보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네, 안녕하세요. 보험 시장은 뭐랄까 늘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죠. 뭐 제도도 바뀌고 상품도 새로 나오고 규제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변화들이 내 보험금 받는 거, 또 보험 가입하고 유지하는 거, 나아가서 미래에 어떤 보험을 고를지까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맥락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핵심은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나?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답을 찾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쪼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막상 월 받는 돈이 6만 원대? 언뜻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최근에 그 삼성생명, 하나생명, 또 교보생명 같은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이나 뭐 사망보험금 연금화 이런 이름으로 제도를 내놨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실제로 매달 받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이게 진짜 쓸모가 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5천만 원짜리 상품 있잖아요. 이걸 20년짜리 연금으로 바꿔도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한 6만 3천 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5천만 원인데 월 6만 원대요? 오, 이게 쉽게 계산이 안 맞는데요? 뭐가 좀 다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제일 중요한 함정이 있네요. 이게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그 사망보험금 자체가 아니에요. 그 시점에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돈, 즉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해약 환급금은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적잖아요. 아, 훨씬 적죠. 네. 그러니까 결국 연금으로 나눠받는 돈이랑 나중에 뭐 남는 사망보험금 이걸 다 합쳐도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보다 막 몇 천만 원씩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5천만 원 상품 예시 들었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총 받는 액수 기준으로 보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손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라니? 와, 이건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 설계사분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좀 알려주고 계신가요? 사실 현장의 설계사분들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자칫 불완전 판매 문제로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보험사가 옛날에 팔았던 금리 높은 상품들 있잖아요. 5에서 7%짜리? 여기서 손해보는 거. 그러니까 미래에 고객한테 줘야 할 이자가 자기들이 굴려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거. 이걸 역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담을 좀 줄이려고 약간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보험에 연금 전환 특약 이런 게 없었던 분들은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이것까지 내야 할 수도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돈 받는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계약의 실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변경인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럼 만약에 보험사에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그냥 연금처럼 받네? 이 표면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월 얼마 받는지, 총 받는 액수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세금 문제는 없는지 이걸 원래 받을 사망보험금이랑 꼼꼼하게 비교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의료 관련 보험 소식인데요.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의사실수로 뭔가 잘못됐어요? 그럼 이것도 사고로 보고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오랫동안 좀 논란이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딱 기준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보험 분쟁 조정 사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발표했어요. 뭐냐면 수술 중에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예요. 이게 그냥 뭐 예측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이게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갑자기 생긴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 즉 상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아, 상해로 본다.
그럼 이전에는 이런 경우에 보험금 받기가 좀 어려웠던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전에는 보험사들이 보통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이건 뭐 질병이 나빠진 거다. 아니면 치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이걸 명확하게 상해라고 딱 규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권리가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의사가 명백하게 오진을 해서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상태가 나빠지거나 장애가 생겼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부작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오진 때문에 피해본 것까지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요. 와, 이건 소비자한테는 정말 유리한 변화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비슷한 의료사고를 겪었을 때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물론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보험사가 그냥 마음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혹시라도 안타깝게 의료사고를 겪으셨다면 이 새로운 기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과실처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바뀌는 경우를 봤는데 근데 사실 보험금 자체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 이게 여전히 제일 많다고 하네요. 특히 손해보험 쪽에서 이런 문제가 좀 심하다는데 세 번째 소식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네, 이게 한국소비자원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좀 심각해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봤더니 무려 88%가 보험금 지급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건 중에 거의 9건은 돈 문제로 싸운다는 거죠. 88%요? 거의 다네요. 네, 특히 40대에서 60대, 그중에서도 50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하고요. 제일 큰 불만은 역시 보험금을 안 준다. 보험금 미지급. 이게 64.2%였어요. 상품 종류 중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와, 10건 중 9건이라니 정말 높은 비율이네요. 혹시 회사별로 좀 차이는 없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분쟁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이라던가 아니면 좀 소극적이라던가? 그것도 좀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는데요. 피해 구제 신청 건수 자체만 놓고 보면 메리츠 화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분쟁이 얼마나 잘 해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합의율이라고 하죠. 이걸 보니까 현대해상이 23.2%로 8개 손해보험사 중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합의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이제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분쟁 해결이 좀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신청 건수나 합의율만 가지고 특정 회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에요. 비급여 치료 받기 전에 이 치료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또 보험사 기준은 뭔지 이걸 미리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뭐 보험금 청구할 때는 분쟁 가능성을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이건 진짜 치료 전에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자동차 보험 이야기입니다. 사고 나서 정비소에 차 맡겼는데 수리가 다 끝나고 나서 보험사가 수리비 이거 다 못 주겠다. 이러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이런 고질적인 분쟁을 좀 줄여보자 이런 협약이 맺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업계하고 자동차 정비업계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죠. 이 자동차 수리비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수리비 관련 상생협약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앞으로 정비업체가 차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견적서를 내고 그럼 보험사는 이걸 검토한 다음에 그 결과를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절차, 이걸 의무화하기로 한 겁니다. 수리하기 전에 미리 견적을 서로 공유하고 소비자한테도 알린다. 이게 이전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전에는요, 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야 보험사가 이 부분은 과잉 수리네? 이 부분 값은 인정 못해 뭐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막 깎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소비자는 중간에서 뭐 어쩌지도 못하고 정비업체랑 보험사 사이 갈등만 깊어졌죠. 근데 이제는 수리 시작하기 전에 견적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소비자한테도 투명한지 공개하게 되니까 어떤 항목이 얼마 비용이 드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리비 책정 과정이 훨씬 투명해지고 또 예측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금융감독원하고 국토교통부도 이 제도가 잘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고질적인 수리비 분쟁이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수리 맡길 때마다 혹시나 했던 그 수리비 분쟁 걱정, 이걸 조금은 덜 수 있겠네요. 수리비 투명성이 높아져서 좀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5번째 소식입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설계사분이 아유, 예전에 병원 다녀오신 거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굳이 말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요. 근데 나중에 보험사가 이걸 딱 문제 삼아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이러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안 주면 이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네, 바로 그런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중요한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일부러 과거 병력이나 치료 사실을 안 묻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면서 사실대로 알리라는 소비자의 고지를 방해했다는 사실, 즉 고지 방해 행위가 입증이 되면요. 보험사는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 설계사 잘못이 명확하면 그 책임을 소비자한테 넘길 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다는 걸 소비자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입증 책임은 여전히 소비자한테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기록이에요.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하고 대화 내용을 녹취한다거나 아니면 상품 설명서 같은데 중요한 내용을 좀 표시해 둔다거나 이런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소비자가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과정에서 설계사의 어떤 잘못된 안내나 방해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증거를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설계사 말만 그냥 믿을 게 아니라 약관도 직접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은 꼭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 이게 필요하겠네요. 고지 방해가 있었다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월 한 5만 원 내는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탔는데 몇 년 안 돼서 다시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불만이 나온다고요? 네,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싸다는 장점 때문에 기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험료 인상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왜냐면 4세대 실손의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111.9%까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4세대 실손은 원래 보험료 싸다고 해서 갈아탄 건데 결국 다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갈아탄 의미가 좀 없는 거 아닌가요? 4세대 실수는 보험료가 싼 대신에 병원 이용할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 즉 자기 부담금이 높고요. 또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저렴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놓친 경우가 많았던 거죠.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4세대로 전환하면서 아낀 보험료로 다른 안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도록 권유받은 경우예요. 소위 끼워 팔기죠. 이런 분들은 4세대 실손보험료 오른 것까지 더해지니까 결국 총 내는 보험료가 바꾸기 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인상폭은 더 가파르게 커질 수 있어서 고령층의 부담 증가는 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월 보험료만 비교할 게 아니었군요. 진짜 보험 상품을 바꿀 때는 장기적인 보험료 변동 가능성, 또 자기 부담금 수준, 그리고 보장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네요. 자, 7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첨단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한 번 치료에 막 수억 원씩 드는 것도 있고요. 만약 이런 비싼 치료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환자 입장에선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체 실손보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세포치료나 유전자 치료 같은 첨단 재생 의료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킴리아 같은 치료는요. 한 번 투여하는데 비용이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합니다.
이렇게 아주 비싼 치료법들이 실손보험으로 청구되기 시작하면 전체 실손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보험연구원에서 나온 겁니다. 와, 4만 6천.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비싼 비급여 치료 가격을 병원이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그 자가골수 줄기세포 무릎 주사 사례 기억나세요? 어떤 병원에선 2만 원인데 다른 병원에선 뭐 1,500만 원 받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논란이 많았죠. 네, 그런 극심한 가격 차이가 여기서도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런 첨단 재생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요, 성형외과나 한방병원까지 포함해서 벌써 160곳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과잉 진료를 하거나 또 무분별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경우가 급증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소수의 비싼 치료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확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빨리 적정한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 첨단 치료의 발전 자체는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그 비용 부담이나 관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전체 가입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네요. 정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결의 소식입니다. 암 진단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나왔다고요. 네, 교보생명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요, 유전성 여성암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비용하고 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인 NGS 유전자 패널 검사 비용, 이걸 보장하는 특약 2종을 개발해서 3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배타적 사용권이라고 하죠. 이걸 획득했습니다. 이 새로운 보장은 지난 9월에 나온 교보 더불업 여성건강보험이라는 상품에 포함돼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NGS 유전자 패널 검사, 조금 생소한데 이게 어떤 검사인가요? NGS요. 그게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수백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쫙 분석해서 암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는 검사예요. 이 검사를 통해서 환자 개인한테 가장 효과적인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본인 부담금이 한 80만 원 이상 나오는 좀 비싼 검사거든요. 근데 이번 특약은 이걸 고려해서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암 진단받고 치료비 보장하는 걸 넘어서 이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과정 자체를 보험이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의 역할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사례죠. 그렇군요. 만약 가족 중에 특정 암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정밀 맞춤 치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런 새로운 보장 트렌드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번째는 보험업계 내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사에서 상품 개발하고 위험 관리하는 분들, 보험 계리사라고 하잖아요. 이분들 몸값이 갑자기 막 치솟고 있다고요? 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 소속 보험 계리사 수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435명을 기록해서요, 사상 처음으로 1,400명 선을 넘었었습니다. 이게 2023년에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 IFRS 17이라는 게 도입됐거든요. 그 이후로 3년 연속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IFRS 17, 그 회계 기준이 바뀐 게 왜 보험 계리사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건가요? 좀 궁금한데요. 그게 IFRS 17이라는 새 회계 기준 아래서는요,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얻게 될 총 이익을 추정한 값, 이걸 CSM, 보험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표가 회사의 핵심성과 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IFRS 17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딱 받았을 때 바로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가 바로 CSM인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수입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즉 CSM이 높은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 상품 개발하고 파는데 거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상품을 설계하고 또 CSM을 아주 정교하게 계산하고 관리하려면 고도의 수리적인 전문성을 갖춘 보험계리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체 보험계리사의 한 60%가 상위 8개 대형 보험사에 다 몰려있을 정도로 인재 모시기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이라는 이런 내부적인 변화가 보험사의 상품 전략이나 인력 구조까지 다 바꾸고 있는 거네요.
이런 변화는 결국 소비자들이 만나게 될 보험 상품의 종류나 가격 책정 방식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혹시 스마트폰 새로 사실 때 그 액정 파손 보험 같이 권유받아서 가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 보험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장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키워드로 임베디드 보험, 내재형 보험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객이 일부러 막 보험 상품을 찾아보고 비교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여행 상품 같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관련된 위험 보장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아주 간편하게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 속의 보험이 스며드는 거죠. 와,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구현되는 건가요? 네, 볼트테크는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LG U+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하고도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요. AI 역할이 단순히 사고 난 뒤에 보상 처리하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 즉 사전 예방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미리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운전 습관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이런 식이죠. 즉, 보험이 사고 난 뒤 처리의 중심에서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볼트테크는 한국 시장의 높은 디지털 전환율이나 기술 수용성 이런 걸 보고 아시아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와, 앞으로 보험 가입 방식이 진짜 훨씬 간편해지고 우리가 쓰는 일상 서비스랑 자연스럽게 결합될 거라는 전망이네요. AI를 활용한 위험 예방 서비스까지 발전한다면 보험의 역할 자체가 크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보험 관련 최신 소식 10가지 어떠셨나요? 당장 내 보험금하고 직결될 수 있는 좀 민감한 문제부터 앞으로 보험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트렌드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그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할 때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라는 점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또 의료과실도 이제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가능성 같은 거요. 이런 건 소비자분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니까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현명한 보험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다 이런 배경들이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파헤쳐본 정보들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보험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망을 점검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보험이라는 게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활용하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임베디드 보험이나 AI 기반의 예방 서비스처럼 기술이 보험의 형태를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먼 미래에는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 이 행위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필요한 위험 관리가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재돼서 제공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이런 미래가 과연 가능할지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우리가 보험을 인식조차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저희는 다음에 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